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성리학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주의가 성리학을 정립하는 과정,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런 성리학이 성장하고 그로 인해 파생됐던 지배층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성리학 한국으로, 성리학 일본으로, 또 성리학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회 모습과 그와 이제 관련된 동아시아의 지배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78페이지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 성리학이 처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은 우리 한국의 고려가 이제 몽골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원간섭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원간섭기 때 중국 이제 대도 그때 당시 베이징의 학자들이 이제 원활하게 교류를 하면서 처음으로 성리학이 전파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성리학을 처음으로 안내했던 사람은 안향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 춘성왕이 대도에 망권당을 설치해서 이제 성리학자들, 원나라 성리학자들과 고려의 학자들을 만나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원나라 성리학자인 조맹부와 이제 성리학적 이치를 같이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재현이에요. 그리고 그 이재현의 제자가 바로 이색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색은 학자로서 이런 이제 성리학이 고려에 정착하게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우리는 이제 성리학을 바탕으로 과거제를 통해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을 이제 신진사대부로 불러요.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불교와 사원 그리고 그와 결탁한 권문세족의 횡포를 아주 비판했었거든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그래서 고려 사회를 이제 개혁해야 한다라는 인식 하에 이제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빨리빨리 모든 걸 다 갈아엎자.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 그런 다음에 고려라는 왕조의 틀을 유지한 채로 점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로 나뉘었죠. 그 중에서 이제 온건개혁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몸이 죽고 주고 정몽주. 그다음에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했던 이름마저 도전적인 정도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를 필두로 한 신흥 무인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정도전이 이성계의 완전 브레인, 머리 이제 두뇌가 돼서 이제 조선이라는 이제 왕조의 이름부터 이제 나라의 수도를 서울에 짓고 그 서울에 이제 중심 궁궐인 경복궁을 짓고 이 경복궁의 이름도 정도전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각을 모두 경복궁에 있는 정각 모두 성리학적 이제 이념으로 이제 싹 정리하는 이런 기본적인 체제와 제도를 모두 정도전이 바로 잡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세기에 들어서는 이런 이제 급진개혁파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훈구파로 성장을 하게 되죠. 말고 우리 공훈자를 쓰는 거예요. 훈장할 때 우리가 공을 세우면 훈장 받잖아요, 그죠? 오래되었다. 그래서 그 조선을 세운 공이 오래되었다. 또는 뭐 이제 세조 때 이제 단종을 이제 누르고 왕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런 공로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성리학적 통치 체제가 완성이 되게 돼요. 대표적인 왕이 이제 우리 아이고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세조 때 막 삼강 행실도 이런 유교적인 질서를 이제 백성들한테 전파하고 그다음에 성종 때는 그런 세종을 본받아서 경영제도나 이런 거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성리학적 가치를 담은 법전 편찬까지 완성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훈구파들이 워낙 이제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성종 때 그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이 지방으로 꺼졌거든요. 그 지방으로 꺼진 그들이 이제 주로 지방에 내려가서 뭐를 했느냐면 제자를 양성했어요. 학교를 세워서 사립학교. 그래서 그런 사원을 중심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이제 새로운 선비층. 선비사자의 수풀림자, 지방에서 성장했다 해서 살인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종은 살인파를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훈구파와 견제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 때부터 이런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선비들이 많은 화를 입은 사화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4대 사화가 있는데 그 결과만 알면 될 것 같아요. 4대 사화의 결과 결국 누가 승리했죠? 그렇죠. 살인파가 승리했죠. 그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살인파는 지방의 향약과 서원을 근거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죽여도 자라고 또 자라서 중앙정계를 결국 장악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겪은 게 양난, 병자호란,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이제 살인파들이 워낙 쪽수가 많잖아요. 지방엔 더 많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학원, 서원,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팀 플레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이제 모일당을 써서 붕당 정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황이나 이가 중심이 된 이런 학파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이제 붕당, 동인, 서인, 남인, 서인, 노론, 소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황과 이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1,000원, 5,000원짜리에 이제 나와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성리학적 가치를 아주 심화시켰던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붕당 정치의 영향으로 이제 살인파가 이제 성장하고 서로 학문을 견주면서 이런 철학적인 논쟁들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어머나. 네. 이거 선생님, 건드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철학적인 논쟁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생활과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성리학의 기본적 가치가 이와 기로 나뉜데 있었잖아요. 우주의 원리와 그것을 나타내는 가변적인 존재 기로 나뉜데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이와 기에서 이제 사단 칠정이라고 해가지고 측은지심, 뭐 수호지심,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감정, 그다음에 칠정은 희노애락, 애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데 주의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에서 사단이 기에서 칠정이 나온다. 그래서 이황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좀 고결하고 칠정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것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감정도 있으니까 그보다는 낮은 단계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가 중심이 된다. 주리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황이 있었던 당시에는 아직까지 사화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을 때다 보니까 훈구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겠죠. 거기에 대해서 살인파들은 주로 이제 3사,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뭐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의 비리를 비판하는 도덕적인 아주 청렴한 원칙적인 그런 어떤 이제 가치가 사림에게서 되게 숭상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황의 주리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핵심 이론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했던 사람이 이황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근데 7장에 보면은 희노애락이라는 아주 기쁜 가치, 좋은 가치는 이와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이 사단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그 희노애락이 이제 앞에 측은지심에서 나온 거니까 얘도 사실은 정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사단 7정 모두 기다. 라고 하면서 주리론에 반대된 주기론을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황 다음 때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인데 둘 다 똑같은 성리학자긴 하지만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원칙 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기라고 했어요. 왜냐면 기의 변화에 따라서 선악이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원리는 뭐 고결하고 도덕적이고 변치 않은 것이라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그 이의 원리를 잘 표현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이가 살았던 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사화가 끝나고 이런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나아가서 양난이 끝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어떤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또 새로운 바람, 정치적인 바람이 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사회 개혁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이제 앞장설 수 있는 주기론적인 입장이 훨씬 더 이제 인기를 얻었던 때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외에도 뭐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은가, 이렇게 한자로 어렵게 얘기하면 뭐 인물성, 동론인가, 이론인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나눠가지고 막 호남 지역 충청도 사람하고 서울 지역 락론하고 서로 부딪혀서 해서 이걸 호락 논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침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리학적 가치가 되게 우월해. 근데 청나라는 이제 만주를 벌판을 뛰어놀던 여진족 오랑캐란 말이에요. 그런 오랑캐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었어. 도덕적으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 사람들은 인물성 동론, 아니 사람이 동물과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다를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랑캐도 우리랑 다를 게 크게 없다, 좋은 거 있으면 배워야 된다, 그리고 뭔가 그들이 강한 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반면에 이제 충청도 지역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 이 조선의 어떤 가치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사회가 혼란하고 또 이런 도덕적인 가치의 정립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여러분이 봤을 때는 무슨 이런 얘기를 해,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조선이란 뿌리를 지키기 위한 지배자들의 어떤 발버둥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조선 후기는 이제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번의 난을 이후로 하면 조선 후기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런 성리학적 질서가 더욱더 강조되고 사회는 더욱더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건 요 다음 번외편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성리학적 가치를 보급하는 기관인 서원과 향약이 엄청나게 전국적인 보급이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서원이 백운동 서원. 이제 주위가 이제 그때 부흥했던 백록동 서원하고 이름이 유사하죠, 그죠? 이걸 이제 이황이 건의를 했어요, 선조한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서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서원이 소수 서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향약은 이의 건의로 이제 보급이 많이 되게 되거든요.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중종 때 처음 시행되었지만 선조 때 이가 이제 막 재상 영의정까지 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급하는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뭐 이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 이 사람들이, 이황은 고향이 그쪽이거든요. 영주 경북 쪽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원도 지역 출신인데 실제로는 이제 왜 우리 강원도에 가면 오죽헌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황의 서적이 임진왜란이 우리 경상도 지역을 이제 경상도로 완전 휘몰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일본으로 이황 서적이 엄청나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국 넘어가서 이런 생활 속에 어떤 이런 성리학적 가치가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도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 이후에 이런 모습이 아주 이제 강화됩니다. 그래서 주자가 썼던 집에서 지켜야 될 관, 혼, 상제, 이 예를 기본 방향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 상의 교훈은 3년을 지키고, 그리고 가묘, 집에 있는 이제 무덤이에요. 사당을 세워서 조상을 경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뭐 예손 논쟁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황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되는지 1년을 입어야 되는지, 이걸 장자로 봐야 되는지 차자로 봐야 되는지, 뭐 그런 논쟁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게 다 이런 풍토에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 상속을 장자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고려시대, 심지어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재산 상속이 형제 간에 균등하게 이루어졌어요.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는 균분되었죠. 여자, 남자, 뭐 장자, 차자 할 것 없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리학자 이황도 처가살이 했고 남명조식도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제 아들이 없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제 외손주나 사위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제사를 아내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출가 외인.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없으면 이제 그 집안에서 아들을 데려오는 거죠. 양자제 제도 이런 게 일반화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이제 처가살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는 장가 드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는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여성이 남자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가고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친형제도라고 합니다. 친형제.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집안 구조에서도 그런 영향이 나타나요. 태극의 음양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양은 드러나고 음은 이제 안으로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의 모습을 한번 볼래요? 집의 모습을 보면 가묘가 있고 사랑채는 여기 담도 없어요. 담도 없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에 이제 손님이 든다. 그러면 사랑채를 먼저 방문하는 거죠. 사랑채는 항상 그 집의 가부장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서적을 보는 형태예요. 그리고 사랑채와 연결된 게 안채인데요. 안채는 사면이 다 벽으로 건물로 이렇게 이제 그 막혀 있는 미음자 구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 바깥에 나와서 출입하는 것을 약간 금하는, 그래서 안채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일본의 그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조선의 어떤 또 나아가서 일본의 이런 지배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우리가 중국, 한국부터 보도록 하면요. 이 중국에서는 이제 과거제의 영향으로 이제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쌓아서 관료로 등장하는 학자층이 많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가 언제 등장했댔어요? 수나라 때 최초로 등장한댔죠, 그죠? 근데 수나라, 당나라 때는 여전히 좀 귀족적인 정치가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게 활약을 했던 건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 네, 송나라 때. 송나라 때는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가 된 사람들 사대부라 불렀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원나라 때는 이제 이런 이제 몽골족의 어떤 지배로 인해서 성리학적 가치 또는 이런 사대부들의 활약이 제한됐어요. 몽골족과 한족을 차별하는 민족 차별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명나라 때 들어와서 이런 성리학적 가치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를 이제 합쳤댔죠, 그죠?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신사계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지배층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주나라 때는 이제 봉건제후 그 땅을 이제 그 천자에게서 이제 분봉받은 봉건제후가 그 지역을 다스렸고 진안 때도 역시 지방에 있는 호족들 땅을 가진 호족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는 이런 유교적인 지식을 가진 이제 학자를 관리로 이제 추천을 받았죠. 향거리 선제라고 해서. 근데 대부분 이런 유력 호족의 자제들이 관리로 추천이 많이 되었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이런 호족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이 문벌귀족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 때 과거 제도가 존재했지만 여전히 위진남북조 360년간 이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니까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성리학적 가치 또는 유교적 가치가 뛰어난 사람이 고위 관료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송나라 때부터입니다. 바로 이제 과거 제도가 엄격해지면서 전시과 같은 게 나타나면서 전시과란다. 전시제도 같은 게 나타나면서 사대부가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명청 때는 신사계층으로 간댔습니다. 그럼 한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려 후기에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게 된다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가 조선 왕조 개창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주도권을 잡았고 그 이후에 이제 중앙정계에서 물러났던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내려가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살인파로 성장해서 나중에 조선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삼국시대 남북조 시대는 선생님이 신라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죠. 그 중에서도 특히 진골귀족이 주를 이루었다는 거. 그다음에 고려 시대는 이 진골귀족의 이제 지배가 이제 좀 무너질 때쯤 막 이제 그 신라 말기에 그 진골귀족이 서로 왕위를 하겠다고 왕위 계승 다툼 벌였잖아요. 그 와중에 지방에 유력한 호족들이 성장을 해서 왕건 뭐 그 사람 이름 뭐죠? 궁예, 견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분위기를 이끌고 결국 왕건이 나라를 고려를 세우면서 지방 호족이 기득권을 처음에는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 중심에서 이제 과거로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한 문벌 귀족들, 이전에는 이런 진골귀족 밑에 있었던 육두품 세력들이 주로 이제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관직을 가지고 그걸 세습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얘네들이 너무 권력을 독점하면서 막 무신들, 군인들 무시하니까 무신들이 빡쳐가지고 무신 정변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영원히 잘 나갈 줄 알았던 이 무신들은 강력한 군대의 침입을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칭기스칸 군대의 침략. 그래서 강화도로 이제 옮겨가가지고 이제 이런 몽골족과의 대항에 이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항복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고려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원나라 간섭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때 원나라한테 아부하고 원나라와 관계가 있고 원나라 말을 잘하는 몽골어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권문세족으로 성장하게 되어 고려였던 중앙정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권문세족의 이런 비리나 이런 것에 이제 본격적인 비판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성리학을 배웠던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혁의 방향을 두고 빨리 해야 한다. 고려의 왕조 자체를 무너뜨리고 해서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와 그리고 고려의 왕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이제 얘기했던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결국 권력을 잡은 건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 얘네들이 훈구파로 중앙정계를 독점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는 지방으로 이제 낙향해서 제자를 육성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살인파로 성장을 해서 이 둘 사이의 어떤 대립구도, 사화의 발생과 결국 이 둘 중에 살인파가 승리하면서 붕당 정치로 전개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슨 교과목이죠? 동아시아사죠. 그러니까 이 한국사는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까 전에 필기할 때도 거의 검정색으로 줄을 그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다, 너희가 이런 걸 배웠었다,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 넘어가 봐야겠죠.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항상 시작하면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면서 내려오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에 보면 시기가 유사한 시기를 선생님이 묶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 자체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시기 문제, 이때는 한국의 언젠가, 이때는 중국의 언젠가, 이때는 일본의 언젠가 이런 어떤 문제를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시대는 무슨 토기? 조문 토기, 신석기. 야요의 시대는 야요의 토기. 우리나라의 민문이 토기처럼 아주 형태가 별로 없었죠. 그죠? 그건 우리나라 민문이 토기가 유행했던 청동기 철기의 문화가 이제 같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때는 본격적으로 수전농업, 벼농사가 시작되게 된 데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어떤 정치체가 많이 등장해서 야마타의 서국을 포함한 30개의 서국이 서로 이제 막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통일한 게 바로 뭐다? 야마토 정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고분을 봤었죠. 그죠? 고분을 일본어로 고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머지는 다 일본어인데 얘만 고분 시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훈 시대로 고쳐서 갈게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막 거대한 이제 이런 전방 후원분, 이 앞쪽은
네모나고 뒤쪽은 동그란 이런 무덤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강력한 지배자들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마토 정권의 색깔을 입힌 게 바로 한반도 삼국 사람이었습니다. 도레인이라고 해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뭐 다양한 문화를 전파했죠. 유교라든지 한자라든지 축제술이라든지 또는 뭐 배 만드는 거, 이런 조선술이라든지 이런 걸 전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를 전파했다? 불교 문화를 전파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도레인 계통 소가씨 계통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그 사위였던 이제 쇼토쿠 태자가 개혁을 하게 되죠. 그죠? 태자가. 그래서 쇼토쿠 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 문화가 막 꽃피게 돼요. 그걸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삼국이 이제 통일되게 됐잖아요. 신라로. 근데 일본 입장에서 신라가 싫은 거야. 왜? 이제 일본과 친했던 백제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당나라가 되게 국제적으로 허용적인 문화를 가졌으니까 본격적으로 견당사를 파견해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문화를 수입하게 돼요. 그걸 하쿠오 문화라고 하는데 이 당나라의 문화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율령의 수입이었죠. 그래서 율령 스타일의 어떤 개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다이카 게신. 그리고 일본식 율령, 다이호 율령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스카 시대에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전기에는 한반도 문화를 이제 받는 쇼토쿠 태자, 후계는 견당사를 통해서 다이카 계신 율령식 문화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하쿠오 문화란 단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들고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도를 옮기죠. 나라로. 그죠? 그래서 나라 시대가 등장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지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분은 여기 오사카 근처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오사카에 놀러 가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로 가죠. 아스카로 가죠. 아스카. 그리고 나서 위에 나라, 그 위에 헤이안 시대, 교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시대, 아스카 시대,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다 지역 이름을 뜻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헤이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 말기 되게 당나라 문화가 되게 해이해진 거예요. 아무래도 막 안사해 난 등 이제 이런 민중의 반란이 발생하면서 이제 당나라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 기풍이 많이 해이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견당사는 폐지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식 스타일이 이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유행, 당풍에 반대되는 국풍이 불게 되죠. 그래서 일본 스타일의 문자, 가나 문자라든지 일본 스타일의 불교, 신불스팝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막부 체제의 등장입니다. 일본어로는 바오쿠라고 얘기를 해요. 막부라는 건 천막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군요. 천막에서 이루어진 정부다. 그러니까 이 막부의 주인은 사실은 무사계층입니다. 무사. 그래서 얘네들이 왜 등장하게 됐느냐? 헤이안 시대 말기에 이제 막 귀족들이 막 성장하게 된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스카 시대 여기 다이카 계신과 다이오 율령에서 이제 정했던 이제 반존 수수법 기억나요? 토지를 이제 다 국유화하고 백성들이 토지를 나눠줘가지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게 나라 시대까지는 천황권이 워낙 강하니까 그게 유지가 됐어요. 응? 이거 선생님 틀렸네. 틀렸네요. 이거 여러분 내가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쳤네요. 이 나라 시대 견당사 파견 다이카 계신 이거 아니고요. 천황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도다이사가 들어가야 돼요. 도다이지. 그 거대한 청동 대불이 있는 지역 말씀해드렸죠. 덴포 문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정해 주세요. 선생님 프린트는 수정해서 내줄게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귀족들과 천황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막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천황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장원을 관리하면서 유록 농민층으로 성장했던 모슈가 이제 이런 중앙정계 혼란을 틈타서 무장을 했었거든요. 그 무장한 묘슈를 자신의 무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무사들이 이제 중앙정계의 다툼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용병인 거죠. 용병. 그 사람들의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사들이 이제 천막 안에서 정부를 만들었다 해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그래서 가마쿠라가 어디냐? 여기에 도쿄 옆에 있어요. 도쿄 옆에. 그래가지고 이 가마쿠라 막부를 중심으로 이제 그때 그걸 세웠던 사람이 미나모토 집안의 요리토모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천황이 중심이 된 서쪽과 이제 이런 가마쿠라 막부가 중심이 된 동쪽으로 이원화된 정치 체제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본어로 하면 관동 지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동 대지진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일본어로 하면 이거를 간토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쪽 지역은 뭐라 부르냐? 관서라 부르겠죠, 관서. 그래서 일본어로는 간사이 지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의 중심은 이쪽 지역이었어요. 나라, 오사카, 헤이안, 그죠, 아스카.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긴키 지방이라고 해서 이제 이 말 자체가 수도예요, 수도.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드디어 일본 동쪽 지역이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가마쿠라 막부의 등장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뭐라 불렀냐면 쇼군이라 불렀어요. 쇼군. 나는 장군이다. 정의대장군. 그리고 이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 신복, 무사들이 있었어요. 고위 무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떤 정부의 허가를 받은 무사라고 해서 고케닌이라고 불렀는데 이 고케닌들을 지방에 이제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세금도 걷고 지토, 그다음에 슈고라는 관직을 주고 이제 치안도 유지하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유지되는가 싶었는데 이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위협에 빠뜨린 아이가 누구냐?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원나라. 원나라 같은 경우에 칭기스칸 부대가 고려를 쳐들어왔었댔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처음에는 강화도로 도망가가지고 같이 열심히 이제 항복하지 않겠다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둘이가 항복을 했댔죠. 그래서 이 원나라는 더 동쪽에 있는 나라를 정벌하겠다 해서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를 친 거예요. 그래서 고려와 몽골의 연합에서 이걸 여몽연합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2번을 쳐들어가는데 이 2번 다 이 가마쿠라 막부의 이제 무사들이 천황의 부름을 받고 막 저까지 진출해가지고 막 싸워요. 근데 크게 싸우지 않고 2번을 다 이겼는데 그 이유가 이때 당시 몽골족과 이제 우리 고려 군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곳은 잘 모르고 낯선데 거기에 함부로 주둔, 진지를 구축했다가 밤에 야습이라도 받게 되면 이제 멸망할 수도 있겠다. 이제 패배할 수도 있겠다 판단한 거죠. 그게 걔네들이 어디서 잤냐면 배 위에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태풍이 불어간 거예요. 그래서 2번 다 이 배가 휩쓸어 가면서 이제 여몽연합군에 엄청난 군사적인 타격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손 안 대고 약간 코푼 느낌?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지도상으로 가까워 보이지만 이 관동 지역에 있던 무사들이 관서 지역까지 출동해가지고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주군이었던 쇼군, 이 가마쿠라 막부가 자신들에게 군공을 하사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랬는데 에나꽁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가마쿠라 막부가 뭐 쥐뿔도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화가 났던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천황이었던 고다이고 천황이 이 기회를 이제 놓치지 않고 가마쿠라 막부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천황은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누구를 동원했냐면 아시카가 다카오지라는 이제 장군을 이용해가지고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켰는데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이제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고 나서 가만 보니까 천황은 군대가 없거든요. 손발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기존 천황을 또 몰아내고 또 그의 손자가 완전 이제 그 기존 천황을 완전 이제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막부를 수립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걔는 어디에다가 정부를 만들었냐면 무로마치 정부를 만들었는데 막부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바로 도쿄에 있습니다.
천황도 어디 있댔어요? 도쿄에. 그러니까 결국 천황 코옆에 있는 거죠. 천황하고 같은 지역, 같은 곳, 차로는 한 10분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막부 세력이 동서 지역을 모두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로마치 막부 이후부터는 천황은 존재는 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이 이원적인 어떤 형태가 질서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황은 좀 더 어떤 예술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또 종교적인 부분 이런 데서만 이제 관여를 하고 현실적인 정치에는 영향력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전기.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전기에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제 통일된 정부가 없으니까 교섭단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구들이 엄청 침입을 많이 해요. 세종 때 막 왜구의 침입이 너무 힘들다면서 막 대마도 정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면서 안정권에 이르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쇼군 계승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쇼군 어떤 후계자를 따를 것이냐를 두고 A파, B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게 온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되게 오래 싸웠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막 이제 서로 이제 파를 나눠 싸우니까 막 하극상인 거예요. 이제 B파 대장한테 막 A파 부하가 막 대들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분란의 시대, 하극상의 시대, 센고쿠 시대가 등장하게 돼요. 센고쿠는 한자로 하면 전국 시대입니다. 우리 춘추 전국 시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혼란기였다는 말인 거죠. 그럼 이 센고쿠 시대를 이제 주도하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1등이 되는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걔가 누구였냐면 한 100년의 혼란기를 이제 잘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였어요. 남자애들은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일본의 군신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제 전쟁 영웅 하면 이제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국 시대를 이제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게 된 가장 큰 비결은 뭐냐? 바로 그때 당시 여기 이제 보이죠? 청나라. 이 청나라와 명나라 이제 명청 시대에 그 중국에 진출해 있던 이제 마카오라고 들어봤어요? 마카오박. 그 마카오에 진출해 있던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으로도 와가지고 교력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 포르투갈 상인이 들고 온 게 바로 총이었습니다. 총, 철포.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 철포의 위력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섭렵하면서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냐면 그의 신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전쟁의 분위기를 이제 가라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정권으로 접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다 몰수했어요. 도수령이라고 해서 이제 칼의 수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칼은 사무라이만 가질 수 있다. 해가지고 사무라이와 농민의 어떤 신분층을 공고히 분리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농민은 이제 농사를 지어야지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의 토지를 다 조사했어요. 검사한다 토지를 검지령을 실시해가지고 이제 이런 농민의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병농분리 정책으로 이제 서로 어떤 나라의 위기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고 또 이런 사무라이들이 막 100년 동안 막 서로 싸우면서 분위기가 막 살벌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국내의 어떤 불만들 또 사무라이들 중에서도 이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라서 통일에 이제 공을 세운 사무라이들에게 또 영지를 분봉해야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토를 확대해야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감도 충만한 거야. 내가 일본을 통일했는데 무엇이 두렵겠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디를 쳐들어가려고 했냐면 중국을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중국은 바다 너무 멀어.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어디를 통하겠다? 조선을 통하겠다. 그래서 조선에게 내가 명을 치러 갈 건데 길을 내어달라. 정명가도라는 어떤 그 제안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의 입장에서 명나라가 부모와 같은 나라야. 4대 정책 못 내주겠다.
그래서 일어난 게 임진왜란.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손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갔죠. 저기 국경선. 그래서 중국에게 뭐라 했어요? 야, 우리 너희 나라 때문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안 도와줄 거니? 그래서 명나라 이제 연합군이 이제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이제 파견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튼. 그런데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전쟁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히데요리가 등장을 했는데 히데요시만큼 엄청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 이제 지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에는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에도 막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막부들하고는 좀 달라요. 가마쿠라 막부는 동쪽만, 무로마치 막부는 전부를 지배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앙 권력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던 이제 그런 독립된 슈고들이 다이묘로 이제 어떤 영주로 성장하면서 이제 막 난을 일으킨 게 이 sengoku 시대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런 상황을 또 만들면 안 되겠다. 강력한 지방을 통치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스타일의 군현제 이걸 도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일본 스타일로 막부와 지방의 번을 연결하는 막번 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내에 있던 이제 이전에는 다이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다이묘들의 자식들을 다 에도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다이묘만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방에 있던 이제 어떻게 기러기 아빠죠, 그죠? 기러기 아빠가 이제 고향에 이제 뭐 이제 에도에 있는 수도에 있는 처자식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들을 오가게 했습니다. 2년이나 3년에 주기로 한 번씩. 근데 올 때 여러분 그냥 올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 창원 지역 번주야. 내가 서울까지 가는데 막 길을 걸어가는데 주변에 막 양산 지역 번주랑 막 대구 지역 번주랑 가는 길이 비슷해요. 가는 길에 만났어. 근데 옷도 더 화려하고 수행원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약간 꿀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해에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참근교대 산킹고타이 제도라고 하는데 이 산킹고타이 제도로 인해서 일본의 교통망이 발달해요. 또 그 거대한 수행원이 먹고 자야겠죠. 여관업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상권이 부흥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을 통일하게 된 그 이유가 뭐 때문이랬었죠?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어떤 그 무기를 수입했다 했죠. 근데 그런 걸 또 다른 번주가 그걸 수입하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도 막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 당시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이제 포르투갈 상인과 교역을 했는데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무기만 팔면 되는데 뭐도 팔았냐면 기독교도 파는 거예요. 포교를 했어. 왜냐면 그 사람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너건 나가라. 너건 포르투갈 상인은 이제 이런 기독교는 평등 사상을 이제 전파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포르투갈랑 끊고 대신에 그때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 이후로 새롭게 이제 대학로 이제 무역에 뛰어든 네덜란드 상인이 있었어요. 이 네덜란드 상인 같은 경우는 개신교자입니다. 개신교자.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윤에는 추구하는데 포교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 사람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역을 하고 대신에 이 네덜란드 상인은 이 나가사키에 조그만 인공섬을 만듭니다. 데지마라고 해서 크기가 우리 신월 고등학교 한 2배 크기는 더 되겠네요. 안 되나? 3배 크기 정도 될 거예요. 그만한 조그만 인공섬을 만들고 그 섬에서 못 나오겠습니다. 네덜란드 상인은 고기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다가 이제 네덜란드 상선이 되면 네덜란드 상선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가지고 일본 물건을 팔고 이렇게 이제 국가가 이런 서양의 무역을 독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한테 미안하다. 이제 일본도 선진물을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조선통신사 이제 보내달라 해가지고 통신사가 이렇게 이제 그 스시마를 통해서 오사카를 건너가지고 도쿄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권위를 세운 것이죠, 그죠? 여튼 선생님이 지금 일본사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거의 핵심 내용을. 그래서 이제 뒤에도 계속 일본사가 나올 텐데 그와 관련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줄을 잠시 끄고 가면 내용이 여기네요.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 중앙 통제력이 약해져가지고 유력 용민층 묘수나 호족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무장했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우두머리였던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전국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형성이 되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정의대 장군, 쇼군이라 부르고 그 아래 고위문사를 고케닌이라 얘기했고 이 고케닌들이 지토와 슈고라고 이제 관직을 가지고 지방에 파견돼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최초의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일본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일본 성리학은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처음 시작은 가마쿠라 막부 말기에 이제 성리학이 전례가 되게 돼요.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면 아까 전에 봤었죠. 고려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따지면 조선 시대 전기.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온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성리학 같은 경우 여러분 기억나요? 이제 송나라 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위진남북조의 불교와 도교 발달에 영향을 받았댔잖아요. 우주와 세계에 대한 가치관. 그래서 일본도 승려들이 거기에 대한 또 공감적인 이해가 컸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하야시 라잔이라든지 후지와라 세이카라든지 또 야마자키 안사이 모두 불교 승려 출신이었거나 또는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성리학적 가치를 이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본격적인 성리학의 발달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했어요. 임진왜란 때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막 도자기 너무 좋아하니까 도자기 공예 가드 막 잡아가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학자들도 잡아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강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승려였던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이제 성리학을 전파하고 그 일본에는 경전이 아직 그 가나 문자로 번역이 안 돼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의 사서와 유교의 오후는 이제 오경을 외훈 말 그대로 일본어 주석을 다는 이런 책을 편찬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남 지역, 경남 지역에 책 많이 쓸어 갔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황의 어떤 그 위상이 엄청 높아집니다. 이게 여기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죠? 오사카에 서적이 많은데 퇴계집만한 것이 없다. 그죠? 그에 반면 율곡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지와라 세이카의 어떤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하야시 라잔 이때는 이제 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본 성리학을 이제 국가적인 관학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하야시 라자는 이제 전쟁의 혼란기 때 이걸 이제 다 보니까 이 성리학적인 상하관계 이런 게 되게 체계 안정, 위계 질서가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제도를 정비하고 그래서 성리학은 이제 일본의 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마자키 안사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성리학을 이제 일본 성리학을 승려들이 많이 공부를 했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승려들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가 신불습합되어 있었잖아요. 신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고유의 전통 신앙인 신도의 입장에서 성리학을 해석하는 신토와 이제 성리학을 결합하는 이런 작업을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게 시험에 이게 이해가 잘 나와요. 후지와라 세이카.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그의 제자 하야시 라잔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숙고하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한 거 저번 수업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성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이제 송나라 때 성리학이 이제 완성되게 된 배경 봤었죠, 그죠? 그리고 주희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대표적인 서적이 사서집주였죠. 사서집주.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 이제 남송 때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원나라 때는 성리학, 사서집주가 과거시험 교재로 사용이 되고 또 명나라, 청나라 때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결합하면서 이런 성리학적 가치를 더욱더 드높이는 그런 배경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오늘 배운 거죠. 그죠? 한국에는 고려 때 이제 원간석기 때 성리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게 되고 걔네들이 조선을 세우면서 조선의 통치 인형으로 성리학이 자리매김하게 된다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임진왜란 때 이제 끌려갔던 학자 강항이라든지 또는 책 서적을 중심으로 후지와라 세이카가 사서오경 외훈 이런 것 이제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성리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사 배우는 거 아니죠. 그리고 윤리와 사상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이 성리학이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영향을 미쳤는가 이 내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학의 흐름이라고 해서 뭐 춘추전국 시대의 유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나라 때 훈고학, 당나라 때 훈고학, 송나라 때 성리학, 명나라 때 양명학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그 내용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윤리와 사상 아니기 때문에 유학의 흐름도 이렇게 이제 유학만 시험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연결해서 낸다는 거죠. 연결해서.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리학으로 변화한 내용도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죠. 대표적으로 이런 주자가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사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장자 위주, 아들 위주 아니에요. 장자 위주. 그리고 이제는 장가 가는 거 아니고 시집 가는 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동아시아의 지배층 이제 사대부와 무사 여기서 지배층 총 정리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징에서 볼 게 바로 막부계층, 막부의 등장을 보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천황이 존재하지만 이제 통치하지 않는 그런 체제가 완성되게 된다 했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